이유 기재. 자, 유죄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되는데 관할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죠. 적절치 않는다. 봅시다. 1번 공정진서 원본 부실 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사람이 그 원본 부실죄에 대해서 당해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에는 유죄에 선고한 것으로 부정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 이후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틀렸습니다. 왜 이건 명시하지 않아도 되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적극적 부인에 해당될 뿐이고 그것은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결의 이유는 명시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는 것은 1번이니까 2번부터 볼까요? 증거의 여지를 적시할 때 어느 증거, 어느 부분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설명까지는 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을까의 정도는 알아볼 정도의 증거 여지 부분은 표시해야 된다. 자, 맞고 3번은 잘 받으십시오. 유죄 판결의 판결 이후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여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후에 그 어느 하나 부분을 전부 돌아간 경우에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에 지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 이유가 된다.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이유가 된다. 3번 이 판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4번 유죄 판결의 증거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고 범죄 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에 관한 판단을 한다는 배치되는 증거들은 배쳐간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잘못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고 증언 중에서도 증언의 일부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 하여 체증법칙의 위배된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유죄 판결의 이유 기재에 대해서는 3번과 4번에 대한 부분을 전부 알아두시고 특히 4번 적극적 증거만 거시하면 됩니다. 소극적 증거 사실은 범죄 사실 배치되는 증거는 설시하지 않아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9번의 답은 1번입니다. 90번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기서 좀 물어보는 것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면 여러분 공소기각 결정 사유와의 구별을 잘 해 두셔야 되겠죠. 기억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각 무슨 사유가 됩니까?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을 때 공소 취소는 뭐라 그래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이죠. 자, 미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될 때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아니할 때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입니다. 비읍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할 때 이때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죠. 그렇다면 여기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니을이 이 세 가지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고 니은과 미음, 비읍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식재판 중에서 면소 판결 사유는 뭐냐? 그러면 네 가지가 있죠. 확정 판결이 있을 것, 사면이 있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것, 형이 폐지되어 있을 것.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91번 갑과 을은 특수절도를 공동으로 범한 후에 절취한 물건을 그 정을 알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면 갑은 특수절도죄고 병은 말하래 작물취득죄. 이 세 사람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갑을 병은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위 사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죠. 먼저 갑과 을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병에 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는. 맞고. 2번 소송 절차가 분리된다면 갑과 을은 서로 공소사실이 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자, 3번 병이 선서 없이 한 진술. 이건 증거 능력이 없죠. 갑과 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맞고. 4번 만일 갑이 먼저 검거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갑이 을의 피고 사건에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라면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가 안 되겠죠. 왜냐 그러면 증언 거부권은 유죄 사실이 반론할 아직 확정돼 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죄 사실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지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아무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할지라도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92번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상소에 대해서 틀린 것. 1. 과영상 일죄의 과영상 일죄다.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어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과영상 일죄의 부분은 자 유죄 무죄 모든 부분이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 2번과 3번은 아주 간단히 형식재판으로 끝난 것을 실체 재판인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있느냐? 상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2번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소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없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면소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 이 4번은 판례 자체를 여러분이 잘 좀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습범으로서 토갈 일제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에 확정 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무엇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어야 된다? 상습법으로 기소되어 처단될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91번의 답은 1번입니다. 93번 항소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항소심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만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해야 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렸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냐?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그렇다면 2번 항소심에서도 무엇은 가능하다?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3번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확정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수감 중에 있었으므로 항소심에서 미결 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해서 번영에 잘못 삼입한 오류를 판결 경정을 통해서 시정한 경우 이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답니다. 4번 항소심은 항소 이유가 인정되면 무엇이 원칙이에요? 파기 자판이 원칙이지만 따라서 환송이나 이송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94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라. 자, 피고인이 상소에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판결의 결과와 관계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 틀렸습니다.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1번은 틀렸다 할지라도 2번, 3번, 4번의 지문을 정확하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 전부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서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
그때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 사건은 피고인만 누구만 항소한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쌍방이 할 때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야 맞겠죠. 3번 형사소송법 제457조 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죄명이 좀 중하게 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맞죠. 4번 추징도 몰수와 같은 처분이므로 몰수와 마찬가지 형에 준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이때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94번의 답은 1번입니다. 95번 재심에 관하여 가장 적절치 않는 것 또 틀린 걸 고르라 그랬네요. 1. 원심 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진 무고죄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렇다면 그 고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위증죄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때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2에 원판결이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위증죄로는 처벌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포함된다 그랬으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경우나 3번 4번도 다시 한번 이 재심에 대해서는 봐둬야 할 판례입니다. 재심 개시 절차와 심판 절차가 있는데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재심 사유가 재심의 심판 대상에 판결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아니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었다. 그때는 그 증거는 재심 사유에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또 마찬가지로 4번을 볼까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인 무죄 등으로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뭐라 그랬냐면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됐다 할지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해서 비로소 제출하게 될 때를 말한다. 그래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거죠. 95번에 그런 답은 1번입니다. 96번 재산행의 집행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저 주는 문제입니다. 1. 벌금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하며 형의 집행은 거의 검사입니다. 무조건. 그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2번 재산행의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천합처분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다. 맞고 3번 몰수는 그 재판을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몰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렸습니다. 그때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명한 경우 법인이 재판 확정 후 합병돼서 소멸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입니다. 97번 형사보상에 관하여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억울한 사람한테 돈 주는 것 중에서 적절치 않는 것. 1. 피고인의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2번 보상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보상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3번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다가 이것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다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는 것은 3번이고 4번 군용물 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단 자백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면서 다투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과 거짓말 잠재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형사보상 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칠 목적에 이것은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형사보상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97번의 답은 3번입니다. 98번 약식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치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맞고. 2번 약식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어디에?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 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검사,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정치재판 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의 것이 명백할 때 결정으로 기각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모든 기각, 취하, 철회 이런 부분은 거의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약식명령은 정치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에 있으면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약식명령에 의하여 정치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받는다라는 얘기겠죠. 9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9번 직결심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직결의 경우에는 1번 지방법원 시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직결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과할 수 있는 것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맞고 직결심판은 정치재판 청구 기간의 경과, 정치재판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 취하에 의하여 무엇과 같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3번 직결심판 절차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심판할 수 있으며 또 어떠한 경우가 있어요?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을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4번 직결심판 절차가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간이 절차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전문법칙이라든가 자백의 보강법칙은 직결심판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100번을 합시다. 배상명령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1번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범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법정들에게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된다. 알려주라 그 말이죠. 2번 법원은 배상 신청이 있을 때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배상 신청을 뭐 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4번 배상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신청인은 항고할 수 없죠. 그런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느냐?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중요 부분을 100문제 정도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100문제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어떠한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100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번 기회에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한 200문제로 해서 보통의 경우 중요 부분을 빠짐없이 다 정리해서 200문제로 해서 여러분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